자, 지난 11월 21일에 올렸던 30만 구독 기념 영상 뒷부분을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달 40만 기념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오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아니, 다음 달에 40만을 찍는 게 확실하냐? 어떻게 확실하지도 않은데 다음 달 40만 기념 영상에서 뵙겠다고 하냐? 30만 이후로도 그렇게 잘 오를 것 같냐? 네가 그렇게 잘났냐? 네, 잘났더라고요. 이처럼 빠른 성장이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잘나서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첫 번째 이유 같아요. 두 번째 이유, 구독자가 꽤 있고 멍청하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그걸 당당하게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는 페미니스트 덕분이 아닌가. 30만 후반부터 너무 쉽게 올랐어요. 이런 분 덕분에 저도 막 깜짝깜짝 놀라요. 지금도 막 오르고 있어. 원래 낮 2, 3시쯤에 40만이 됐는데 지금 영상을 찍기 전에 보니까 40만 5천 명이에요. 지금은 40만 6천 명이 넘었네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실 때쯤에는 40만 8천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아, 이분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빈틈 많고 터무니없는 소리 좀 계속 영상으로 찍어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아무나 이러면 안 되고 구독자가 좀 많으신 분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구독자가 적으면은 내가 좀 거론하고 저격하기가 좀 그래요. 괜히 키워주는 것 같아가지고. 이분들도 사실 개이득 보고 있죠? 원래 처음에만 해도 19만이었는데 지금 25만이 넘었어요. 페미는 페미대로 집결하고 정상인은 정상인들끼리 집결하고 서로 윈윈 같아. 뭐 요즘에 되게 힘들다고 뭐 법적 조치 어쩌고 그러시던데 그건 그거고 영상은 계속 찍어주세요. 그냥 지금처럼만 찍어주시면 돼. 그리고 채널 급성장의 세 번째로 큰 요인은 바로 구독자분들입니다. 이게 빈말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이 채널 영상을 쭉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뭔가 해달라는 말을 해주는 채널이 아니에요. 그냥 제 좆대로 합니다. 주제야 뭐 댓글이나 메일로 이렇게 제보 오는 거 그걸 다룰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뤄달라는 방향은 아닐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양구 GP 총기 사건 이걸 저한테 다뤄달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다뤄달라면서 대부분은 다 뭐 북한 소행으로 결론을 정해놓고 그 방향으로 다뤄주길 바라더라고요. 근데 저는 반대 방향으로 다뤘죠. 백종원 극찬한 돈가스집. 솔직히 많은 분들이 원하는 거는 아 여기 진짜 줄 하루 이틀이고 뭐 3일이고 쓸만하다, 너무 맛있다, 최고의 맛이다, 뭐 이런 걸 말했을 거예요. 근데 애석하게도 기대를 저버렸죠. 아, TMI인데 요즘엔 백종원 돈가스집 새벽 3시부터 줄 선대요. 그리고 뭐 산이 관련해서도 그렇고 뭔가 완전히 산이 편을 들어가지고 영상을 찍어주길 바랐을 텐데 전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은 좀 행보가 아주 훌륭한 것 같아가지고 응원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정상적인 페미가 없다는 걸 좀 알았을 것 같아, 느낌상. 아니 말고. 아무튼 저는 뭐 많은 사람들이 해주길 바라는 말이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를 그대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호불호가 굉장히 갈릴 수 있고 이런 말을 해주길 바라면서 구독하던 사람에게 굉장히 뭔가 배신감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믿고 계속 지켜봐 주시고 뭐 주변 사람에게 퍼뜨려 주신 구독자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심이에요.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던 수익 공개, 이 영상 제목에 마지막 수익 공개라는 말이 붙었죠.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전 수익 공개를 더 이상 안 하려고 해요. 너무 많이 써먹었어. 지금 영상을 찍는 오늘 기준으로 30일 수익이 5254.18달러예요 한국 돈으로 5641만 317원이네요 아니, 난 내 수익을 볼 때마다 복염이 얼마 버는지 너무 궁금해요. 진짜 조회수가 보통 한 두세 배가 더 잘 나오고 누적 동영상이 진짜 엄청나죠. 한 달에 한 5억 벌지 않을까. 아무튼 뭐 전 한 달 수익이 뭐 10만 달러가 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더 이상은 수익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 뭔가 수익을 공개할수록 안티가 늘어나는 느낌이에요. 구독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 달 말 50만 기념 영상에서 다시 이런 자리 갖겠습니다. 솔직히 20일 동안 50만 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도와주고 데블스TV가 도와주면은 할 수 있습니다. 데블스TV 화이팅! 자, 지난 10월 10일이 임산부의 날이었죠. 워마드가 이날에 맞춰서 임산부석에 앉은 남자들의 얼굴을 공개한다고 했어요. 뭐 실제로 공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꼭 이날 아니라도 주기적으로 올라왔었죠. 예전에 한참 뭐 강남 패치 같은 거 인기 있을 때 한남 패치라고 해서 임산부석에 앉은 남자들 박제하는 것도 있었고. 그런데 애초에 임산부석에 남자만 박제하는 것도 참 웃기죠. 임산부 아닌 여자가 앉았을 수도 있는데 무조건 남자만 박제한다는 거에서 그냥 이건 남성 혐오죠. 전에는 뭐 정머시기 남자 변호사가 임산부석에 앉은 남자의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서 뭐 자기가 훈계를 했다고 하죠. 임산부석에 왜 남자가 앉아있느냐고. 보면 막 임산부석 배려해달라고 지하철 내에서 방송으로 계속 얘기하기도 하고 거기에 뭐 곰돌이 인형 같은 걸 갖다 놔서 앉게 좀 쪽팔리게 하고 뭐 그런 것도 해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부산은 임산부 없을 때는 그냥 자유롭게 앉고 임산부가 다가오면은 뭐 이렇게 불이 번쩍번쩍하게 바뀌면서 그런 방향으로 홍보하고 있죠. 근데 서울 지하철은 임산부가 있든 없든 그냥 무조건 비워두래요. 자기가 임산부가 아니면. 왜냐면 자리에 누가 앉아있으면은 임산부가 좀 비켜달라고 말하기가 좀 거시기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애초에 자리를 비워두래요. 임산부석의 정식 명칭은 임산부 배려석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임산부 외에 다른 사람이 앉아서는 안 된다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임산부 배려석에 앉았다, 누가 일어나라고 한다, 일어나라고 한 사람이 강요죄죠. 누가
누가 사진을 찍는다. 몰카는 맨날 뭐 범죄라고 여자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임산부석에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앉아있는 건 합법이고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거나 사진을 찍는 게 불법이에요. 비슷한 걸로 여성 전용 칸이라던가 여성 전용 주차장도 다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뭐 앞에 주차 관리인이 있건 경찰이 있건 검사가 있건 남자가 여성 전용 주차구역에다가 주차를 해도 제지 못해요.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보통 뭐 마트나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은 여성 전용 주차 공간이 항상 입구 쪽에 가까이 있죠. 선도 좀 넓고. 그래서 저는 그냥 여성 전용 주차 공간에다가 대요. 다만 여기서 문제는 옆에 주차한 차들이 여성 운전자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가 긁힐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감수해야죠 뭐. 서울시 조례를 보니까 주차장에 대한 규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50면 이상일 때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 3% 이상, 30면 이상일 때 여성 전용 주차 공간 10% 이상. 지금 오피셜로 그냥 여자는 장애인만도 못하다고 때려박은 거죠. 여성 전용 칸도 그런 게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대에 로스쿨 약대가 있어가지고 남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여성 전용 칸이 한 칸 있으면은 한 칸은 또 남성 전용 칸으로 만들어야죠. 그래야 이제 나머지는 남녀 공용 칸으로 만들어지고 밸런스가 맞으니까.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데 이거 모두 다 그냥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누가 따지면은 내가 무슨 법 때문에 여기에 있으면 안 되냐고 반문하면 돼요. 배려라는 게 내가 배려하고 싶을 때 하는 거지. 남이 강요한다고 하면 그게 배려입니까? 자, 앞에 임산부가 없을 때는 당연히 앉아도 되죠. 임산부가 없는데 왜 비워둬요? 그게 공간 낭비지. 임산부가 있을 때 양보해주면은 배려심 있는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죠. 근데 양보를 안 해줬다고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 아닐 수는 있어도 나쁜 사람은 아니죠. 잘못한 게 아니니까. 그냥 배려심이 별로 없을 뿐이지 꼭 배려를 해줘야만 나쁜 사람이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꼭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네 가족충. 네 여동생이 임신했는데 임산부석 배려 못 받아서 유산되면 어떡할 거냐? 네 아내가 임신했는데 임산부석 배려 못 받아서 유산되면 어떡할 거냐? 네 딸이 임신했는데 임산부석 배려 못 받아서 유산되면 어떡할 거냐? 이런 네 가족충이 나온다는 것부터가 논리가 굉장히 딸린다는 거예요. 반대로 니네 아빠가 일이 너무 힘들어서 당장 앉아야 되는데 임산부 배려석이라고 사람들이 못 앉게 해서 버티고 서 있다가 바로로 죽었으면 어떡할 거냐? 이거랑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노약자석은 어떻게 된 거냐? 노약자석도 법적으로 근거가 없어요. 거기에 막 급식충들 앉아가지고 있으면은 기본 예의도 없다면서 사진 찍어서 막 올리고 그러는데 거기도 노인에게 꼭 양보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임산부 배려석에 비해서 노약자석은 꽤 많이 비워두는 편인데 그게 이제 보기 좋은 거지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그 노약자석이 비중이 별로 많지 않아가지고 그래도 좀 비워두는 경향이 보이는데 버스를 생각해보세요. 요즘 버스 보면은 30-40%가 노약자석이에요. 근데 지하철에서는 지키는 사람도 버스에서는 안 지키죠. 그거 다 지키려면은 버스 다 서서 가야 돼요 진짜. 버스에서조차 노약자석을 다 지킨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라면은 뭐 지하철에서 노약자석에 있는 사람들 꼴보기인다 하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을 못 봐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쭉 말하면은 뭐 법이면 다냐 그렇게 살면 너무 삭막해지지 않겠냐 그러는데 애매하게 그냥 감정만 가지고 법적으로 아무 잘못 없는 상대에게 쓴소리 하다가 싸움 붙고 사진 찍어 올리다가 뭐 벌금 맞고 그런 거보다는 삭막한 게 나아요. 오늘 영상 요약하면은 앉는 건 합법이지만 찍는 건 불법이다. 자, 지금 저는 민방위 훈련 대상자지 예비군 훈련 대상자가 아닙니다. 예비군 훈련은 이미 다 끝났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비군 훈련 대상자라면은 예비군 훈련을 없앴으면 좋겠다는 주장이 지가 훈련 받기 싫어서라고 들릴 수 있겠죠? 오히려 예비군 훈련이 다 끝난 제가 말하는 게 오해의 소지가 더 없을 수 있어요. 예비군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예비군 훈련을 없앴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비군 7, 8년차처럼 편제는 돼 있지만 훈련은 안 받는 그런 걸 원합니다. 예비군 훈련 정말 비생산적이에요. 저는 이거보다 쓸데없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훈련 받으러 가면 뭐합니까? 아침 일찍 모여가지고 가장 열심히 하는 거. 그 예비군 부대 내에서는 높은 사람일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에겐 그냥 아저씨일 뿐인 사람에게 하는 경례 연습. 그걸 제일 열심히 하죠. 그 후로는 그냥 뭐 따라다니고 졸고 쓰레기 같은 밥 먹고 그거 말고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훈련을 받아야 옛날 군생활 생각나고 몸이 기억을 한다는데 좆도 의미 없습니다. 그냥 서로 시간 날리는 거예요. 보상도 정말 말도 안 되죠. 봉헌훈련도 그렇고 그냥 하루만 갔다 오는 것도 그렇고 하는 거에 비해서 정말 터무니없는 보상이라는 말도 좀 적절치가 않아 보이는데 그나마 이제 직장인들은 그나마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혼자 장사하는 사람들 훈련 받는 동안 가게를 닫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보상도 없죠. 그냥 훈련 받는 동안 돈 못 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게가 닫음으로 인해서 손님을 놓치는 거 신뢰가 떨어지죠. 이런 거 그 어디서도 보상을 안 해줘요. 그리고 학생과 직장인들 예비군 훈련 때문에 빠진다고 하면은 요즘에 또 여자들이 지랄하죠. 생산성은 하나도 없는데 생산을 방해하는 요소는 잔뜩 있어요. 심지어 요즘에는 안보교육도 좀 이상하죠. 요즘 예비군 정신교육 내용 보면은 북한에 대한 얘기가 줄어들거나 삭제됐대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냐? 일본 얘기를 한답니다. 일제시대 얘기를 들려주면서 강한 군대가 있어야 이런 꼴을 안 당한다. 독도 사진을 보여주면서 일본이 독도의 욕심을 버리게 하려면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된다. 반공교육이 아니라 반일교육을 시키고 있대요. 가서 한참 일할 나이에 청년들 모아두고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걸 시키면서 얼마 안 되지만 돈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생산적인 일이에요. 거기에 남녀차별 요소도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군생활 다 끝나고 나면은 전역이라는 말을 쓰죠. 전역에서 저는 바뀌라는 뜻이에요. 여기
바뀐다.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바뀐다. 남자는 무조건 전역이에요. 근데 여자는 전역을 안 할 수 있어요. 퇴역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맘대로. 여군은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전역을 할 것인가 퇴역을 할 것인가. 예비역으로 전역을 하게 되면은 여군도 예비군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그냥 여군이 퇴역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예비군 훈련 안 받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여군이 퇴역을 선택하죠. 원래 간부들은 병사보다 예비군을 더 길게 받아요. 6년차까지 모두 28시간을 받아요. 1년에. 근데 여군 간부는 예비군을 아예 안 받을 수도 있다. 이거부터가 남녀 차별 아닙니까? 그리고 민방위 훈련 제가 이번에 받아봤는데 이게 과연 필요한가는 의문이 들어요. 확실히 민방위가 예비군보다는 좀 더 알찬 것 같아요. 좀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게 지진 났을 때 대피 요령, 화재 났을 때 대피 요령, 뭐 심폐소생술 이런 건 일상생활에서도 써먹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거는 이게 과연 1년에 한 번씩 사람들 모아다가 필수로 배워야 하는 건가? 그러면은 이거 무조건 배워야 된다. 지진 나면 죽을 거냐? 화재 나면 죽을 거냐? 뭐 쓰러진 사람이 있으면 심폐소생술로 살려야 될 거 아니냐? 이럴 수가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거면 여자는 왜 민방위를 안 받습니까? 뭐 지진 나면 여자가 있는 곳은 땅이 덜 흔들리고 뭐 화재가 나면은 연기가 여자 쪽으로 안 가요? 여자 주변에는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사람이 안 생긴답니까? 민방위에서 가르치는 게 남자가 반드시 배워야 되는 거라면은 여자한테도 반드시 배워야 될 내용이에요. 반대로 여자가 굳이 안 배워도 되는 거라면은 남자한테도 마찬가지로 굳이 안 배워도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재난 대비 훈련을 왜 성별로 나눠서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그 안보 교육하는 거 이번에 제가 들어봤을 때 북한 얘기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자에게 배움의 기회를 박탈하는 건데 왜 페미니스트들은 이런 거에는 화를 안 내는지 모르겠어요. 예비군 훈련 덕분에 자기 전투력이 유지됐거나 향상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태어나서 단 한 명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인터넷에서 뭐 키보드 잡고 유튜브에 댓글 달고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무슨 화랑 인전무태 정신을 가지게 돼가지고 예비군 훈련 꼭 필요하다. 이거 없으면 다 까먹는다. 대한민국 전투력은 예비군에서 나온다. 뭐 그런 말 하는데 나는 실제로 예비군 훈련장에서 만난 예비군이나 내 주변 사람 모두를 볼 때 단 한 명도 예비군 훈련으로 뭔가 전투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나만 이상한가? 나만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만 있는 거야? 뭐 누구는 양심적 병역 거부해가지고 예비군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자기 예비군 끝났다고 민원으로 예비군 훈련 강화시켜야 된다 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좀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봤을 때 예비군 훈련이 과연 필요한가? 여기에 무슨 긍정적 효과가 있나? 한 번쯤 다 같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채널이 하나 있죠? 이슈가 된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제 영상 댓글에다가 제발 좀 이 사람에 대해서 다뤄달라고 너무 많이 써놔요. 노이로제 걸리겠어. 메일도 오고 페메도 오고 이 사람 지금 페미코인 탑승했다는데 좀 얘기 좀 해달라. 보니까 이제 데블스TV라는 채널이에요. 이제 구독자 한 20만 정도 되는 채널. 원래 저랑 좀 인연이 있는 채널이에요. 악연에 가깝지만은 데블스TV의 김영빈이라는 사람 뭐 예전에 서현 동창으로 나와가지고 뭐 되게 구수하고 정감 있는 말투로 인터뷰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죠. 이러니까 내가 무슨 홍보해주는 것 같네. 아무튼 뭐 최근에는 뭐 낚시왕 김낚시인가 뭐 그런 컨텐츠도 해가지고 구독자가 좀 많이 늘었어요. 근데 이제 뭐 악플 읽기 비슷한 걸 하다가 페미니즘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페미 얘기를 하고 메갈 얘기를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페미니즘 얘기를 하는 거를 뭘 해명하라는 거냐 뭐 그런 반응으로 나와가지고 페미 논란이 터지니까 아예 영상을 하나 새로 찍어가지고 페미니즘 논란에 대해서 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난 페미니스트다. 여자는 지금 세대에도 차별받고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성 정치인이 숫자가 적지 않냐. 여성 사장이 숫자가 적지 않냐. 근데 정치인 같은 경우에 정치인을 꿈꾸는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남자가 많아요. 남자 쪽이 좀 더 야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남자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여성 할당제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억지로 끼워 놨잖아요 여자를. 시의원 같은 경우에 비례대표 1번이 무조건 여자로 해야 되는데 보통 비례대표 1번만 당선이 되죠. 그래서 시의원 비례대표만 다 여자예요. 기업인 중에서 왜 여자가 적은가? 여성 기업인이 적다고 생각하면은 자기가 기업을 만들면 되죠. 뭐 여자라고 사업 못하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뭐 여자가 만든 물건은 안 산대요? 애초에 사업을 시도하는 여자가 별로 없어요. 뭐 여성 기업이라고 차별하기는커녕 관공서에서는 물건을 살 때 일정 비율 이상으로 여성 기업에서 물건이 사대죠. 특혜만 있어요. 저 두 가지 예로 지금 남녀 차별이 있다고 하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죠. 뭐 남아 선호 사상 이런 거에 여성 혐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사람들 성향이잖아요. 정말 차별이 있다고 주장하려면은 뭐 무슨 정책이 남녀 차별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남자만 군대 가는 거 명백한 남성 차별이잖아요. 이런 걸 말해야지 무슨 뭐 아무튼 자기는 페미니스트래요. 그리고 올린 지 얼마 안 되는 영상에서 일베는 사회악이지만 메갈은 사회악이 아니라고 했어요. 근거가 뭐냐? 일베는 약자에 대한 혐오, 뭐 여성, 장애인, 전라도에 대한 혐오를 위해 존재하는 사이트고 메갈은 여성 혐오하는 남자들에 대해서 미러링을 하고 저항을 위한 그런 사이트래요. 그러니까 일베는 약자와 싸우고 메갈은 강자와 싸운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일베는 여자친구나 뭐 사촌동생들을 몰카로 찍은 사진들을 올리기도 하고 그런 쓰레기 사이트다. 메갈은 그냥 여자들의 참혹한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런 사이트래요. 그래서 일베는 나쁜 사이트지만 메갈은 좀 맥락을 봐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죠. 전 정확히 반대로 생각합니다. 일베와 비견될 만한 거는 여초 카페예요. 여성시대 쭉방. 그런데 일베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DC 인사이드에 인기 글들 있죠. 그날 하루 동안 가장 추천을 많이 받은 게시물
게시물. 그걸 이제 일베라고 했어요. 근데 DC인사이드에서 추천을 많이 받은 글은 좀 자극적인 글들이 많아가지고 일베로 가서 많이 노출이 되면은 운영자한테 삭제당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삭제된 글들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일베 저장소가 만들어진 거죠. DC의 일베 글이 삭제되기 전에 그 일베 저장소라는 사이트에다가 저장을 하겠다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이트고 커뮤니티 기능이 추가된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 자체가 악한 사이트가 아니에요. 그에 비해서 메갈리아는 처음부터 한국 남자를 혐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이트죠. 다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일베랑 비슷한 거는 쭉방, 여성시대 그런데요. 둘 다 쓰레기 같은 글들이 많이 올라오지만은 다른 글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뭐 여성시대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 얘기도 하고 뭐 생활정보 얘기도 하고 뭐 그냥 자기 일기 쓰듯이 얘기도 하고 일베도 마찬가지로 뭐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이 분류돼 있죠. 막 그렇게 쓰레기 같은 글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여초 카페랑 비슷합니다. 근데 메갈 모든 글이 다 쓰레기예요. 오로지 분노와 혐오를 일으키는 글들 뿐. 뭐 일베에서 몰카를 찍어서 올렸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메갈 몰카 사건은 얘기를 안 하죠. 그냥 단독으로 일베가 쓰레기 사이트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런갑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베가 메갈보다 쓰레기 사이트다 이렇게 말하면은 전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메갈이 더 쓰레기 사이트예요. 아무튼간에 전 이 사람을 굉장히 싫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예전에 저를 거론하면서 깠거든. 페이스북에서 유머 저장소라는 페이지의 게시물과 댓글 탈애를 보고 할 말을 잃었다. 일베와 1도 다를 게 없는 저혈함에 한번 그 게시물에 공감하며 키득거리는 패친 실친들을 보고 두 번 놀랐다. 혐오로 점철된 사고와 그것을 논리로 포장하는 수준, 다시 그 혐오를 추장하는 대중들의 모습이 딱 이 나라의 현실인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글 때문에 제가 이 사람을 싫어했던 거죠. 아까 말했던 인연이 이런 거예요. 악연이죠. 근데 싫어하는 건 싫어하는 건데 이 사람이 뭐 돈 때문에 페미코인에 탑승했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갑자기 뭐 유튜브에서 페미니즘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원래 한 2016년인가 2015년부터 쭉 페미 얘기를 해왔어요. 갑자기 뭐 페미코인에 탑승 그런 게 아닙니다. 초창기부터 페미니즘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뭐 인기 때문에 페미니스트 활동을 한다 그런 거 같지도 않아요. 나름 잘 생겼고 인기 충분히 있어 보여요. 뭐 그런 점에서 불순한 의도로 페미니스트 활동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소신, 자기 마음에서 정말로 우러나서 페미니스트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싫은 걸 수도 있어요. 소신 자체가 난 잘못됐다고 보니까. 잘못된 소신. 뭐 그쪽이 볼 때는 제가 잘못된 소신을 갖고 있는 걸 수도 있겠죠. 뭐 아무튼간에 서로 되게 안 맞습니다. 글들을 몇 개 읽어볼게요. 다 읽으면 또 지루하니까 간추려서 왜곡 없이 읽을게요. 그냥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자는 차원에서. 뭐 옛날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고속버스 기사가 돈이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군인에게 공짜로 타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군인이 다행히 버스를 탈 수 있었다. 그런 감동적인 얘기였는데 이 글을 본 메갈에서 왜 군인만 태워주고 여자는 공짜로 안 태워주냐 그렇게 난리를 쳐가지고 고속버스 기사가 글을 삭제하고 예 제가 죄송합니다. 다시는 군인 안 태워줄게요. 그렇게 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난 얘기. 그 얘기를 이제 데블스TV 김영빈이 거론하면서 불쌍한 군인을 도운 버스기사의 선행. 버스기사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불편한 메시지는 언론을 통해 여혐으로 재생산됐고 수많은 혐오에 꿈쩍었고 선비질했던 대중들의 선택적 분노는 현재의 성차별 구조를 여전히 보여줬다. 군인을 공짜로 태워준 버스기사에게 클레임을 넣어서 기분이 잡치게 만든 메갈들을 비판하자 그게 여혐이라고 얘기하는 모습이에요. 뭐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세요. 박근혜와 최순실을 욕하는 수많은 언어 중에서 굳이 연일 강조하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남성 정치인의 성을 이토록 강조한 적이 있었던가. 제가 볼 때는 제가 여태까지 봐왔던 기사 댓글에서는 남성 정치인이 잘못했을 때 뭐 씨발놈 그런 댓글이 많이 보였어요. 놈, 남자 뭐 여기에 대해서 남성 혐오라고 불편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성 정치인을 욕할 때 년이라고 쓰면은 여성 혐오지만 남성 정치인을 욕할 때 놈이라고 쓰는 거는 남성 혐오가 아니다? 전 좀 의문이에요. 요즘 핫한 산이가 2017년 1월 20일에 이거 괜찮을라나? 라는 제목으로 노래를 하나 올렸어요. 가사가 여혐, 남혐, 일베, 메갈, 여당, 야당, 너, 나 이런 가사였는데 김영빈이 이 동영상을 공유하면서 아니 안 괜찮아. 여혐과 남혐, 메갈과 일베를 동일선상에 올려놓으며 정의로운 척하고 싶었던 산이씨 꼭 페미니즘 얘기하는데 이퀄리즘 들고 오는 한국 남자들 같아요. 왜 부끄러움은 나의 몫인가. 그러니까 전형적인 페미니스트의 논리죠. 이 세상에 여성 혐오는 있지만 남성 혐오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베와 메갈은 같은 선상이 아니다. 일베는 나쁘지만 메갈은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그걸 어떻게 동일시하냐. 2017년 초나 2018년 말이나 똑같아요. 말하는 게 한결같아. 소신이 있어. 근데 난 그 소신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게 뭐 맞다고 생각하시면은 뭐 어쩔 수 없죠. 뭐 군대 얘기에 대해서도 많이 썼어요. 왜 여자들한테 군대 가라고 하냐. 남자만 군대 가게 한 남자 정치인들한테 따져야지. 뭐 이런 얘기는 제가 메갈 눈팅하면서 하도 많이 봐가지고 지겹습니다. 굳이 말 안 할게요. 알아서 판단하세요. 한남도 김치녀도 둘 다 문제야 라고 하는 사람한테 네가 제일 문제야. 아까 그랑 똑같은 거예요. 여혐은 있지만 남혐은 없다. 일베는 나쁘지만 메갈은 나쁘지 않다. 한남이란 단어는 괜찮지만 김치녀란 단어는 안 된다. 요즘 들어 굉장히 조신해진 나를 느낀다. 평소에 공공장소에서 다리를 쫙 벌리고 나 남자요 하고 있던 내가 방금 어떤 여성분의 따끔한 눈초리에 다리를 오므렸다. 아직 멀었지만 한남은 조신할 때 가장 예쁘다. 오늘도 한남 탈출기에 연신 열을 내고 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다. 27년 동안 가부장제의 남성으로 살다 보니 한남임을 자각하지 못할 때가 많다. 성찰이 필요하다. 한남들은 자기가 왜 한남인지를 하루에 3개씩 기록하고 오답노트를 써야 한다. 이 글은 더 못 읽겠네요. 뭐 판단 알아서 하세요. 그 유승민 딸 유담 기사에
드라마에 남자들이 유승민을 장인어른이라고 부르고 유담을 자기 여자친구라고 부르니까 그게 못마땅했나봐요. 극단적 혐오 뒤에 숨어 은은한 혐오를 전파하는 문화, 일배 뒤에 숨어 면죄부를 받고 싶은 이들, 이런 반응이 곧 대한민국 혐오 문화의 민낯이다. 저는 근데 잘생긴 남자들 사진에 내 남자친구다, 내 거다, 그런 여자들의 댓글을 수없이 많이 봤어요. 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하는가 의문이 들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자기가 의문이 안 들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임산부석에 앉아있다가 임산부가 오면 비켜주는 행동도 나쁘다, 애초에 앉지 말았어야 된다, 갓건배를 옹호하기도 하네요. 유아인을 까기도 하고 기안팔사는 하차돼야 된다고 말하기도 하고, 양혜원 사건에서 수지가 그 잘못된 상호명이 기록된 청원을 공유했을 때 수지를 응원하기도 하네요. 해화역에 10,000명 넘게 모였다면서 되게 뿌듯해요. 근데 아까 전에 박근혜 병신년이라는 시위 문구에서 뭐 박근혜를 까는 건 좋은데 굳이 그런 혐오 표현을 써야 되나, 그런 걸로 굉장히 분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이 해화역 시위를 옹호한다. 해화역 시위야말로 혐오 문구로만 이루어진 그런 시위죠. 남성 성기에 대한 직접적인 비하를 외치고 있는 그런 시위, 그런 시위를 응원한다? 뭐 전 잘 모르겠어요. 양혜원 옹호글을 굉장히 많이 쓰네요. 마제의 영상을 가리키면서 보다가 너무 역겨워서 껐다, 너무 역겹다, 페미가 아니라 메갈이라고 선 긋는 댓글까지 총체적 역겨움이다, 욕하지 말고 폭력적으로 하지 말라는 말이 소수자들에겐 억압 그 자체래요. 과격한 페미니즘, 그러니까 레디컬 페미니즘도 옹호하고 있네요. 여자들이 남성 성기를 비하하면서 과격한 목소리를 내는 거는 응원하지만 탄핵 시위에서 박근혜 병신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는 여성 혐오다, 그러면 안 된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래서 결과적으로 데브스TV 김영빈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정상적 페미니스트가 맞냐? 예, 맞습니다. 정상적 페미니스트예요. 이전 영상에서 봤으면 알겠지만은 정상적 페미니스트라는 거는 결국에 메가를 말합니다. 맞아요. 정상적 페미니스트. 자, 지금 굉장히 핫한 프로그램이 있죠. 바로 백종원의 골목식당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요식업에 일가견이 있는 백종원이 기본도 안 된 식당 주인들을 찾아가서 갱생시키는 거죠.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기본도 안 된 식당들이 저렇게 많지?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나마도 저게 필터링 돼서 나온 거겠죠? 근데 여기 나오는 굉장히 개막장 같은 식당도 백종원 손길이 닿고 백종원 조언대로 그대로만 하면은 뭐 그럴싸한 가게가 돼요. 이후에도 망하는 가게들은 뭐 백종원 조언을 거부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고, 조언대로 한 사람들은 어지간하면은 뭐 잘 됩니다. 되게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근데 이 프로그램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선택된 극소수만이 백종원의 조언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단점을 없애기 위해서 백종원이 식당들 모두에게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업체를 만약에 만든다고 생각해봐요. 장사 안 되는 가게 보면은 입지부터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왜 여기다 이런 음식점을 열었지? 뭐 하는 그런 가게들 많죠. 근데 장사를 하기 전부터 백종원이 여기다 이런 가게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시작하면은 더 좋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게 자리 잡은 곳에 어울리는 메뉴라던가 그 메뉴에 대한 레시피도 제공하고 음식점 영업 시스템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백종원이 여태까지 장사를 하면서 배워왔던 노하우도 알려주고, 그리고 요리를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메뉴 만드는 법도 다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장사를 하다 보면 시장 상황이 좀 변할 수도 있고 장사가 안 될 수도 있죠. 거기에 맞춰서 백종원이 또 신메뉴를 개발하면 그걸 또 알려주는 거예요. 대응할 수 있게. 그리고 장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가게들에 백종원 사진을 붙일 수 있게 하고 백종원 이름을 쓰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홍보 효과도 생기겠죠. 백종원이 푸드트럭과 골목식당에서 했던 그 조언들을 영업 시작 단계부터 받으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준다고 하면은 돈을 내고라도 그 서비스를 받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설 거예요. 이런 거를 프랜차이즈라고 합니다. 자, 방금 이 내용은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부천역 안 아프고 양심적으로 잘 치료하는 다미치과 원장이 한 말이에요. 저도 여기서 발치했는데 하나도 안 아파요. 정말 좋습니다. 자, 이렇게 들으니까 프랜차이즈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나요? 기존에 뭐 프랜차이즈와 가맹점주 하면은 착취, 날먹 뭐 그런 생각 들었죠. 그 본사에서 해주는 거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자, 이번에 국회의원들의 요청으로 국감 현장에 백종원 대표가 나타났죠. 거기서 한 국회의원이 백종원 때문에 소상공인들 손님을 다 뺏긴다고 출점 제한을 하는 게 어떻겠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놀랍게도 이 말을 꺼낸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이라는 거. 뭐 이젠 정당 구분이 없어요. 저게 뭐 보수정당 국회의원 아가리에서 나올 말입니까? 민주당 가야지. 자,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많아지는 게 과연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국감에서도 백종원을 예를 들었으니까 저도 이제 백종원을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어디 먹자 골목 같은 게 있어요. 여기 경쟁이 되게 치열해서 정말 알짜배기만 살아남았어요. 청결하고 친절하고 맛있고 가격도 적당하고. 이런 골목에 갑자기 백종원 가게가 생겼습니다. 그럼 여기서 백종원 가게가 굉장히 흥할 수 있을까요? 무리죠. 백종원 가게는 아까도 말했지만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는 요리, 그렇기 때문에 맛에 한계가 있어요. 먹어보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와 존나 맛있다 뭐 그렇진 않죠. 그냥 기본은 하는 그런 가게.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기본 이상으로 하는 가게들이 있으면은 백종원 가게가 힘을 못 씁니다. 그럼 백종원 가게는 어디서 힘을 발휘하냐? 주변에 진짜 족같은 식당만 있을 때 거기서 되게 세지죠. 주변에 기본도 안 된 식당만 있으면은 거기서 백종원 가게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 봅시다. 동네에 백종원 가게가 생겼어요. 근데 이 동네는 적당한 가격에 맛있는 가게가 많아요. 그러면은 아무 상관없죠? 자기 원래 맛있는 데 가면 되니까. 되게 괜찮은 식당이 없어지고 거기에 백종원 가게가 생기진 않죠. 그냥 선택권만 늘어난 거지. 반대로 족같은 식당만 잔뜩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거기에 기본은 지키는 백종원 식당이 들어왔어. 그러면 이제 소비자는 개이득이죠. 그런 쓰레기 같은 식당 안 가고 백종원 식당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백종원 식당이 늘어났을 때 소비자가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자, 소비자 얘기는 여기서 끝났고, 그러면은 백종원 식당의 인근 식당 주인은 어떨까? 이건 이제 두 개로 나눠봐야 되죠. 기본 이상은 하고 있던 식당, 기본 밑으로 하고 있던 식당. 일단 기본 이상은 하고 있던 식당으로, 지금 백종원이 종로에서 운영하고 있는 파스타집이 굉장히 인기라죠. 파스타 한 접시에 뭐 6, 7천원 그렇게 팔고 있다는데, 이거 이제 확장되기 시작하면 파스타집 다 망하겠다 그러는데, 이걸로 망하는 거는 족도 안 되는 파스타로 만원, 12,000원 뭐 그렇게 받던 파스타집이지, 원래 한 접시에 2만원 이상 받던 제대로 된 파스타집은 백종원 가게가 아무리 확장돼도 영향이 없어요. 그리고 기존에 만원에 팔더라도 정말 제대로 만드는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딱히 영향이 없어요. 백종원 음식점의 맛은 한계가 있으니까 조금 더 비싸더라도 마신 대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장사 잘하고 있던 가게 입장에서는 전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백종원 가게는.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기본도 못하고 있는 가게들이죠. 개인 창업 음식점인데 백종원 가게보다 못해. 이런 가게가 있어야 할까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본사에 내야 될 돈이 있죠. 재료도 본사를 통해서 사야 되고, 예를 들어서 매출의 뭐 20%를 본사에 낸다고 생각합시다. 한쪽은 백종원 가게고 한쪽은 개인 가게예요. 두 가게 다 똑같은 메뉴의 음식을 똑같은 재료를 써서 만들었을 때 개인 창업한 사장에게 돌아가는 돈이 훨씬 많죠. 왜냐면 본사에다가 돈을 안 내도 되니까. 그 말은 거기서 남는 돈을 재료비에 더 쓰면은 같은 가격에 팔더라도 프랜차이즈보다 더 풍성한 재료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원짜리를 파는데 2,000원을 본사에 내야 돼. 그러면 여기서는 그 2,000원만큼 재료를 더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은 가격에 팔더라도. 똑같은 스파게티인데 여기 새우가 훨씬 더 많아. 그럼 여기에 몰릴 수밖에 없겠죠. 아니 근데 이 동네 손님들은 재료 더 좋은 거 쓰고 많이 써도 그 차이를 못 느끼는 것 같다. 그렇게 되면은 백종원 가게에서 본사에 내는 돈만큼 개인 창업 가게에서는 더 싸게 팔면 되잖아요. 뭐 여기서 만원짜리를 팔아서 2,000원을 내야 된다 그러면은 여긴 애초에 8,000원에 팔면 되잖아요. 어차피 남는 돈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를 줄 수도 있고 재료에서 우위를 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백종원 가게에 밀린다? 그런 가게가 있는 것 자체가 문제죠. 자, 그러면 이런 반격이 나올 수도 있어요. 백종원은 상생을 위해서 대량 구매로 싸게 구매한 재료를 가맹점주들에게 싸게 공급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재료비가 덜 든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백종원은 상생을 좋아하기 때문에 본사에서 가져간 돈도 그렇게 크지 않다. 이걸 어떻게 기존 영세 자영업자들이 막을 수 있겠냐. 기본이 안 됐다고 망해야 된다고 하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럼 그 사람들도 백종원 가맹점주 되면 되잖아요. 아니 그렇게 좋으면 해야지. 기본도 지킬 수 있게 되고 재료도 싸게 구할 수 있으면은 백종원 밑으로 들어가야죠. 되게 쉽죠? 자, 프랜차이즈가 많아졌을 때 이런 문제점을 제기한 사람도 있어요. 개성이 사라지고 맛이 너무 획일화된다. 그 골목식당 막걸리집 얘기 나올 때도 그랬죠. 뭐 서울대 교수가 페이스북에 그랬을 거예요. 개성 있는 숙성고깃집이 사라지고 새마을식당이 하나 늘었다고. 근데 개성은 두 번째 문제고 기본이 돼야죠. 맛은 있고 개성이 있어야지. 맛이 없고 개성이 있으면 그게 무슨 가게입니까? 맛도 있고 개성도 있으면은 가게가 안 될 리가 없어요. 맛이 없는데 개성만 있으니까 가게가 안 된 거지. 맛이 없고 개성 있는 가게보다는 먹을만 하고 개성 없는 백종원 가게가 낫습니다. 결과적으로 프랜차이즈가 많아지는 게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다 프랜차이즈로 상향 평준화 시키고 정말 음식에 대한 철학이 있고 실력이 있는 그런 집만 개인 창업하면 되죠. 뭐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르가 아무리 많이 생긴다고 해도 나폴레옹 제과점이나 김용모 과자점이 없어지겠습니까? 자, 지난 10월 말에 코스피 2000이 붕괴됐죠. 그때 그 이후로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뭐 지금은 루머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때 여초 카페에서 굉장히 많이 공감을 받은 댓글이 있어요. 더러운 거 잠깐이기. 우리는 평화를 얻을 거고 감히 너희가 넘보지 못할 강대국이 돼서 꼭 이날의 수모를 갚아줄 거기. 갚아줄 거기. 이 위기 잘 넘겨서 복수하고 싶기. 3333 지금 서러움 느끼는 거 남북한 다 한마음일 거기. 정은이 제발 이거 참으라기. 그리고 우리 통일돼서 다시는 우리 이렇게 무시 못하게 하자기. 4444 부메랑 쳐맞을 준비나 하라기. 5555 넘보지 못할 강대국 될 거기. 6666 서러운 거 꾹 참았다가 배로 갚아줄 거기. 너는 종전선언에 사인이나 하라기. 777777 8888 딱 기다리기. 밟고 올라서겠기.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통일한국을 말하죠. 한국과 북한 둘이 통일하면은 너희 미국 트럼프, 그러니까 통일한국은 미국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한국과 북한이 통일되면 대체 무슨 효과가 있길래 이런
생각을 하는지 통일대박론의 대표적인 얘기들이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북한의 막대한 지하자원 얘기죠. 값싼 노동력,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한국의 자본, 기술이 만나면은 엄청난 시너지가 발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북한이 과연 값싼 노동력일까? 우리나라엔 최저임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별로 차등 두는 것도 안 된다고 하죠. 북한과 통일이 됐는데 북한 사람만 최저임금을 안 줄 수가 없죠. 그리고 최저임금을 주면은 값싼 노동력이 아니죠. 최저임금이 지금이 얼만데. 그리고 북한 사람에게 최저임금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냐? 이 사람들이 한국말 잘하는 거 말고는 사실 언어도 많이 다른데 같은 문자를 쓰고 비슷한 말을 하는 거 말고 무슨 장점이 있습니까? 소문에 따르면은 평양 이외의 지역은 많이 굶주려가지고 마약 중독자들도 많다고 하죠. 대부분 다 체격도 작고 배움도 많이 다르죠.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대부분 다 고등학교 이상 나왔는데 북한의 교육 수준이 그 정도가 아니죠. 같은 의사를 봤을 때도 뭐 어디가 아프실 때 남한 의사랑 북한 의사랑 둘 중에 한 명한테 치료받아야 된다면 누구한테 치료받겠어요? 자, 그러면 최저임금을 안 주고 2등 국민으로 대우해서 최저임금보다 낮게 준다고 생각해봅시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값싼 인력이 필요합니까? 외국인 노동자도 있는데 굳이 왜 북한 사람이 필요한가?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게 외국인 노동자가 젊은 청년들 일자리를 뺏어간다고 하죠.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게 인력입니까? 일자리입니까? 아니면 북한을 개발하는데 북한 청년들을 쓰겠다. 뭐 철도, 도로, 건물 이런데 일자리가 많이 필요하겠죠? 거기에 이제 북한 사람들을 쓰겠다. 이러면 이제 북한을 개발하는데 북한 청년 일자리가 생기고 그 돈과 기술은 다 우리가 대주는 거죠. 이거는 죽 써서 개 주는 것도 아니고 아예 개를 위한 죽을 쓰고 있는 거죠. 값싼 노동력이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가? 그리고 이게 정말 값이 싼가? 전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하자원, 추정 지하자원의 오차 범위가 굉장히 커요. 뭐 일경이라는 사람도 있고 천조라는 사람도 있고 백조라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기관마다 다 이렇게 다른 추산을 하는 이유는 정보를 공개하는 게 북한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누가 가서 조사한 게 아니라 북한이 우리 이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을 토대로 그냥 상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많이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 왜 저렇게 굶주리고 힘들어할까? 그러면 이걸 채굴하는 기술이 없다고 말을 하는데 핵도 만드는 나라에서 과연 그 기술을 못 만들까? 집 금고 안에 금송아지가 잔뜩 있는데 그걸 못 꺼내서 굶고 있으면은 어떻게든 뭐 열쇠 따는 방법을 배우겠죠. 아니면 열쇠 딴 사람을 부르던가. 실제로 중국을 불러가지고 지하자원을 캐고 있어요. 근데 가져가는 거는 철광석밖에 없다. 중국도 다 뒤져봤을 텐데 돈이 될 만한 거는 철광석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또 정말 일경어치 지하자원이 있다고 생각해도 채굴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일경원어치의 지하자원을 캐내는 돈이 10경원이 든다.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지하자원이죠. 통일이 되면은 뭐 득도 있고 실도 있을 텐데 제가 볼 땐 실이 더 많아 보여요. 손오공도 미스터 사탄과의 퓨전은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너 왜 통일 반대하냐? 반민족 행위 아니냐? 같은 민족인데 통일을 해야지. 이산가족 불쌍하지도 않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도 안 들어봤냐? 뭐 그럴 수 있는데 저는 통일을 찬성합니다. 근데 나 뒤지고 나서 하라고. 자, 지난 시간 동안 SNS에서 논란이 있었던 몰카 논란들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페이스북 동경패설이라는 페미니즘 페이지에 올라온 수지구 청년 여자 화장실 문고리에 몰카가 숨어져 있다는 글이에요. 확인해본 결과 몰카가 없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냥 구멍이었어요. 자, 이번엔 트위터에서 퍼졌던 부산대 여자 화장실 몰카 사건이죠. 이것 때문에 부산대 남학생들이 굉장히 욕을 먹었는데 부산대가 아니라 부산대역 화장실이었고 금정경찰서에서 확인한 결과 그냥 나사로 밝혀졌죠. 이번에도 트위터 출처에 명동역 화장실 바닥 몰카 사건. 알고 보니 그냥 화장실 바닥 구멍에 고인물이었죠. 광주 유스케어 고속터미널 화장실에서 이번엔 또 변기에 몰카가 설치돼 있대요. 광주 경찰에서 확인해본 결과 남배 자국을 드릴로 없애려다가 그냥 구멍이 생긴 거라고 하죠. 또 트위터 경기대 수원캠 최대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가 또 발견됐대요. 근데 총학생에서 확인해보니까 그냥 휴지거리 같은 게 떨어지면서 난 구멍이었죠. 휴게소 화장실 문에 있던 전선 몰카 배선 아니냐며 남자들이 엄청 욕했는데 그냥 도어 센서였죠. 그냥 천장에 나사가 많이 박혀있는 걸 가지고 몰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한국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일본 여행 중에 뭐 욕실에서 무슨 장치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그냥 TV 셋탑박스였죠. 뭐 청년다방에서 몰카 발견했다고 하는 트위터 그냥 잠금장치 다느라 구멍 났던 건데 몰카라고 확정지어서 말하다가 고소당하게 생기니까 글 다 지우고 도망갔죠. 몰카는 아니지만 비슷한 걸로 대전 어느 지하철역에서 여자 화장실에서 어떤 남자가 야동을 보고 있다고 신고했는데 경찰이 와서 잡아보니 알고 보니까 그냥 여자가 야동 보고 있었던 거죠. 이것도 밝혀지기 전에는 남자 욕이 엄청 많았습니다. 서울시가 2016년에 여성안심보안관이라고 몰카 찾는 여자들을 월급 주면서 고용했다고요. 1년 동안 6만 곳을 뒤졌는데 적발된 몰카 수는 0건이에요. 올해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이 5개 단체에서 몰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2달 동안 합동 점검을 한 결과 발견 몰카는 0건이에요. 경찰이 몰카 탐지 장비가 부족하다면서 851개의 몰카 장비를 추가하고 새로 단속한 결과 발견된 몰카는 0건이에요. 그리고 지난달 여성가족부가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몰카를 찾아낸 결과 발견된 몰카는 0건이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뭐라고 했냐, 몰카 단속 건수가 0건이라고 하기 좀 그랬는지 몰카 의심 구멍을 124개나 발견했대요. 몰카 의심 구멍, 이게 뭘까요? 아까 말했죠. 그 담뱃재 없애려고 드릴로 구멍 뚫었다던가, 뭐 휴지거리를 박으려고 나사 박았던 게 빠지면서 구멍이 생겼다던가, 뭐 문 잠금 장치, 그런 걸 지금 몰카 의심 구멍이라고 하는 겁니다. 몰카 없는 몰카 구멍이에요. 자, 얼마 전에 생활의 달인에 몰카 탐지 장인이 나왔죠. 그래서 뭐 실제 상황이라면서 재현도 아니고 뭐 자기가 의뢰 받은 김에 한번 보여주겠대요, 실제로. 그래서 뭐 신고한 사람도 모자이크하고, 왜냐면 실제로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요즘 말로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죠. 피해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자기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 자기가 방금도 문자를 받았대요. 집 안에서 무슨 색깔 옷을 입고 있는지 그 몰카를 설치했다는 사람이 문자를 보냈대요. 아니 그럼 문자 보낸 사람은 신고하면 되잖아. 아무튼 몰카 탐지 장인이 이리저리 뭐 탐지기를 들고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발견했어요. 뭐 천장에 있는 화재 경보기 그런 데 달려있었대요. 그러면서 안에 들어있는 SD 카드를 보여줍니다. 그 피해 호소인은 그걸 보고 나서 화를 내며 몰카를 발로 밟아버리고요. 지가 증거를 없애고 있어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SD 카드에 저장된 영상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용량이 다 차기 전에 카메라를 위에서 꺼내서 파일을 옮겨야 되죠? 몇 시간밖에 저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몰카를 설치했다는 범인은 몇 시간 단위로 그 여자 방에 침입해서 SD카드를 백업하고 다시 설치하고 그 과정을 반복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SD카드에 저장된 거를 어떻게 밖에서 실시간으로 보고 무슨 색깔 옷을 입었는지 압니까? 말이 안 되죠. 이런 나사구멍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조심하는 건 좋은데 쓸데없는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거. 그러면 뭐 실제로 있는 몰카 범죄는 뭐냐? 얼마 전에 서울대 여자 화장실에서 고등학생 하나가 몰카범으로 잡혔죠. 걔 자기 핸드폰으로 들고 가서 몰래 찍은 거고, 또 몰카 찍다 잡힌 일본인 뭐 휴지 사이에다 카메라 숨겨놨다가 걸렸죠. 그러니까 구멍이랑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뭐 저런 나사 구멍 보고 나서 몰카라고 하는 여자들 보면은 카메라의 작동 원리는 알고 있는지 의심이 돼요. 이 사람들 지적 능력으로는 그냥 렌즈만 있으면 몰카가 찍히고 뭐 어디론가 전송되고 저장되고 막 그런 줄 아나 봐요. 그럼 왜 렌즈만 놓고 봅니까? 왜 그렇게 1차원적으로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 렌즈만 있으면 카메라가 작동해요? 전원 공급은 뭘로 하고 저장은 어디다 하고 뭐 전송은 어떻게 하고,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돌출된 부분만 나사 크기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무수한 선들과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 그냥 단순하게 그 작은 구멍만 있다고 몰카가 설치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빙산의 일각처럼 작은 구멍 뒤에 뭐 이렇게 되게 숨겨진 장치가 많아야지. 근데 그런 구멍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몰카라고 단정 지어가지고 신고하고 트위터에다가 이 집 가지 말라고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화장실 변기에 몰카가 숨어져 있다. 이걸 어떻게 여기다 설치하냐고요. 그 변기 내부를 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안에 기계를 이렇게 집어넣는다? 그럼 나중에 그거 어떻게 꺼낼 건데? 전기는 뭘로 공급하고? 벽에 몰카가 있다? 천장에 몰카가 있다? 거기에 그렇게 설치하려면은 아예 거기 공사할 때부터 몰카를 설치하겠다는 생각으로 공사를 해야 돼요. 배선 작업도 해야 되니까. 대가리가 없는 거지. 몰카 의심 구멍? 뭐 남자 화장실에는 나사 구멍 없는 줄 알아요? 제일 무서운 거는 이렇게 세금 들여서 점검하는데 단속 건수가 0건이니까 그 여성 안심보안관인가? 그 사람들이 직장 잃을까봐 몰카 하나 사다가 이거 발견했어요. 그럴지도 모른다는 게 정말 무섭네요. 결국에 이렇게 불안감 조성해서 이득 보는 사람은 누구다? 그 뭐 서울대 클라우드 펀딩 해가지고 몰카 탐지기 시중가보다 훨씬 비싸게 팔아먹으려던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여성 안심보안관 개꿀 직업이죠. 여성 정치인들도 이걸로 표파리 해먹고, 오늘 영상 요약, 남의 불안감으로 장사질 해먹지 말자. 자, 지금 여기 댓글창은 전쟁터가 되실 수 있어요. 그럼 바로 오늘 주제 때문인데, 그건 바로 운전면허 과연 1종을 따야 하나 2종을 따야 하나 입니다. 이게 굉장히 싸움이 많은 주제예요. 관심도 많은 주제고, 면허를 따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뭘 따야 될지 고민하느라 관심을 가지고, 면허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각자 자기가 딴 게 맞다며 싸우기 때문에 이건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말이지만 이 영상은 1종을 따냐 2종을 따냐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트럭 운전수가 되고 싶다, 경찰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면허가 이미 정해져 있는 사람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냥 그거 따면 되고, 저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일단 제가 면허를 따게 된 과정부터 알려드릴게요. 저 면허를 굉장히 늦게 땄습니다. 일부러 늦게 딴 게 아니라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늦게 땄어요. 일단 하나는 장롱면허가 되는 게 싫어서 늦게 땄습니다. 주변에 일찍 면허를 딴 사람들을 보니까 면허를 딴 이후로 차가 없어가지고 차를 산 이후에 바로 운전을 못하고 뭔가 따로 연습을 하더라고요. 장롱면허죠. 그게 뭔가 굉장히 불합리적으로 보여서 전 차를 사기 직전에 면허를 땄습니다. 면허 따자마자 바로 운전했는데 딱히 불편한 거 없이 바로 실전 투입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늦게 딴 이유,
반대로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은 책임질 일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과 렌트를 해서 여행을 갔다. 근데 원래 운전하기로 한 친구가 졸립대요. 그럼 누가 운전해? 면허 있는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해야겠죠? 근데 저는 면허가 없었기 때문에 뒷자리에서 편하게 자면서 갈 수 있었습니다. 개꿀이죠? 아무튼 이런 이유로 저는 면허를 늦게 땄고, 근데 여기서 이제 본론이 나온 거예요. 1종을 따냐 2종을 따냐. 그때 저는 아무런 고민 없이 1종을 택했어요. 일단 남자는 1종이라는 코르셋에 갇혔어요. 이런 족같은 말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내가 1종을 선택하게 된 이유 중에서 한 80%가 넘어요. 그리고 가성비, 어차피 시험비는 똑같은데 1종을 따면은 1종 차도 볼 수 있고 2종 차도 볼 수 있으니까 가성비가 좋죠. 그래서 그냥 별 고민 없이 1종으로 선택했습니다. 면허 따는데 총 3일 걸렸어요. 학원 등록날부터 해서. 지금은 그렇게 안 될 텐데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연습할 때 1종 차는 진짜 좀 어려워요. 물론 시험은 다 한 번에 붙었으니까 3일 만에 땄긴 한데 그 클러치 진짜 적응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이 끝났을 때 그 시험 감독관 아저씨가 그랬어요. 지금 규정 때문에 내가 점수를 더 못 깎아서 합격을 주긴 하는데 오래 살고 싶으면은 오토 타라고. 당신 실력으로는 수동차를 몰아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까지 저는 오토차를 한 번도 몰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면허 발급받은 날 친구를 찾아갔어요. 면허증 자랑하려고. 그랬더니 친구가 보자마자 자기 차인 K7 키를 주더니 그럼 이것도 한번 몰아봐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랬죠. 난 여태까지 그 1종 트럭 같은 것만 몰아봐서 이런 오토차는 한 번도 안 몰아봤다. 그랬더니 괜찮대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대. 면허 없어도 엑셀 브레이크만 하면 할 수 있대요.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지차 주차장에 있으니까 한번 타보래요. 멀리. 그래서 탔는데 존나 쉬워요 진짜 오토차는. 그냥 놀이공원 범퍼카 수준이야. 엑셀 밟으면 가고 떼면 느려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서고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단 한 번도 오토가 아닌 차를 탄 적이 없습니다. 수동차를 실물로 본 적도 없어요. 보통은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삽니다. 뭐 1종을 따면 1종도 볼 수 있고 2종도 볼 수 있으니까 좋지 않냐 그러는데 전 아마 죽을 때까지 오토차만 살 거예요. 1종 차량을 몰 일이 뭐가 있나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단체로 여행을 가는데 큰 차가 필요해서 수동차를 렌트했어요. 뭐 그럴 때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2종이면 내가 운전을 안 해도 돼요. 굳이 1종을 따서 운전대를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2종 따세요 그냥. 안 그래도 지금 면허 시험 어려워져가지고 여러 번 떨어지고 다시 시도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하는데 그냥 쉬운 2종 따세요. 괜히 1종 도전하다가 응시료도 추가로 날리고 시간도 추가로 날리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2종 따세요. 뭐 DC에 이런 글도 올라왔죠. 만약에 네가 납치됐는데 납치범 차가 트럭이야. 근데 2종 면허면 트럭을 운전 못하니까 걸어갈 거냐고. 뭐 그 말에 혹해서 1종을 땄다는 얘기가 있죠. 내가 볼 때 요즘에는 납치범도 그냥 2종 면허 딸 것 같아요. 굳이 납치하면서 뭐 1종 차를 몰진 않을 것 같아요. 신경 쓰이잖아. 뒤에 납치한 사람이 있는데 막 기어 변속하고 크러치 밟고 막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나라면 그냥 굳이 납치할 거면은 오토차로 납치할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2종 땁시다 그냥. 1종이 1종 따라고 하면 뭔가 가오, 허세, 꼰대 그런 느낌이 강하고 2종이 2종 따라고 하면 족밥, 찐따 뭐 그런 느낌이 강한데 저는 1종이지만 2종 따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2종 따세요. 그거 땄을 때나 뭐 잠깐 친구들이 너 면허 땄다며 몇 종이야 뭐 그런 거 물어보지 한 달만 아니 일주일만 지나도 그 누가 신경 안 씁니다. 아무래도 1종으로 어렵게 땄으니까 2종 차를 운전하면 더 잘하지 않을까. 의미 없어요. 뭐 크러치 밟는 법 아는 게 오토차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지가 개고생했으니까 남들도 개고생해보라 그런 것 같아요. 남자라면 군대에 꼭 가야지 뭐 그런 느낌. 자 오늘 영상 한 줄 요약 들어갑니다. 1종 아반떼보다 2종 아벤타도르가 낫다. 자 지금 저는 똑같은 영상을 두 번째 찍고 있습니다. 왜냐면 빌어먹을 녹음기가 배터리가 다 되는데 그걸 모르고 녹음 되는 줄 알고 30분간 열심히 떠들었는데 녹음이 안 됐어요. 이 씨발 족같네 진짜. 아무튼 오늘은 필딱들만 좋아하고 젊은 사람들은 별로 재미없어하는 북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 포기 의사를 밝혔어요. 앞으로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포기하겠다는 그런 발언도 하고 한국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북한 지도자와 만나고 서로 뭐 손도 잡고 좋은 얘기도 하고 평양냉면도 먹고 돌아오는 길에는 북한에서 자랑하는 송이버섯까지 선물로 받아왔어요. 송이버섯들은 시장민들에게 나눠줬고요. 되게 멋지지 않습니까?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온 것 같고 또 통일도 될 것 같아요. 뭐 여기까지 들어오면 얼마 전에 북한 갔다 온 문재인 정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2007년에 있었던 노무현 정부 때 얘기예요. 노무현 정부 때 이런 일이 똑같이 있었어요. 북한에서 핵무기 개발을 안 한다고 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만나고 와서 평양냉면도 먹고 돌아오는 길에 송이버섯 가져와서 시장민 나눠줬어요. 완전 똑같지 않습니까? 11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지금 핵무기를 포기했습니까? 아니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 말을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누가 말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되게 잘 써먹는 말이에요. 뭐 신채호 선생이 했다 뭐 그러는데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처칠이 했다. 그런데 처칠 박물관에서 안 했다고 밝혔죠. 그러니까 누가 했는지 몰라요. 그럼 이게 언제 나온 말이냐? 2003년에 동아시안컵 한일전 축구대회에서 현수막에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현수막 만든 사람이 그냥 지어낸 말인데 지금까지도 되게 잘 인용되고 있는 거 보니까 명언 제조기예요 완전. 근데 이 말은 항상 일본한테만 쓰여요. 북한한테는 안 쓰여. 중국한테도 쓰이는 걸 못 본 것 같아요. 일본한테만 쓰여. 애초에 나온 배경도 한일전이고. 그럼 뭐 누가 그냥 대충 지어낸 말이긴 하지만은 말의 뜻을 좀 생각해보면은 뭐 그런 거죠. 뭔가 좀 불우했던 역사를
사실을 기억해서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생각해보고 지금의 우리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자, 뭐 그런 의미일 거예요. 뭐 어린 시절에 뜨거운 주전자에다가 이렇게 손을 댔다가 뜨거워하고 놀란 다음부터 주전자에 손을 대지 않는 것도 뭐 이거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여태까지 돈을 10번 빌렸던 친구가 있는데 한 번도 안 갚았어. 근데 11번째 돈을 빌려달라고 해요. 그러면은 여태까지 이 새끼는 10번을 빌려줘도 안 갚은 새끼니까 11번째도 안 갚겠구만,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역사를 통해서 배운 지식이죠. 근데 이게 북한을 대상으로 하면은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2003년 북 비핵화 의지 표명, 2004년 북 핵계획 폐기 준비, 2005년 북 사실상 핵무기 포기, 2007년 북 한반도 비핵화 노력, 2008년 북 비핵화 의지 과시, 2010년 북 한반도 비핵화 지지, 2011년 북 한반도 비핵화 지지, 2012년 북 핵실험 유예, 2013년 북 비핵화 대화하자. 이렇게까지 하고 나서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었죠. 근데 지금 2018년에 비핵화하겠다고 하니까 뭐 전 국민이 다 지금 열광하고 있죠. 드디어 이제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왔다, 통일되는구나. 뭐 돈을 10번 빌리고 안 갚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돈은 한 100번 안 갚고 우리 집에 와서 돈을 훔쳐가고 강도짓도 하고 심지어 우리 가족을 죽이고 그런 상대가 있는데, 여태까지는 한 번도 믿음을 주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진짜일 것이다. 아니 무슨 근거로? 뭐 역사를 통해서 배운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데 거기서 말하는 잊지 말아야 될 역사는 일제시대 그 역사만 있는 것 같아. 그보다 훨씬 최근 일인 북한 관련 역사는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뭐 6.25부터 시작해서 무장공비 침투, 연평해전, 천안함, 연평도 포격, 목함주례 뭐 다 까먹은 것 같아요. 진짜 까먹을 만큼 까마득한 건 일제시대인데, 아니 사람이 죽었어도 6.25 때 더 많이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북한보다 일본을 더 싫어요. 난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전 당연히 북한이 일본보다 더 싫어요. 아니 사실 애초에 일본을 별로 안 싫어요. 별로 안 싫어하는 게 아니라 좋아해. 뭐 해외여행을 가도 일본 여행이 가장 만족스러웠어요. 아니 뭐 일제시대를 겪고도 어떻게 일본을 좋아한다는 말을 할 수 있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일제시대를 안 겪었습니다. 얼마 전에 설민석이라는 사람이 이런 강연을 했어요. 뭐 우리 옛날 사람들이야 당연히 통일이 되기를 바라지만은 젊은 사람들은 자기한테 이렇게 뭔가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이익 같은 그런 게 있어야 통일을 찬성할 수 있대요. 그러면서 이제 예시로 든 게 1세대 교포들은 성공하면 한국에 들어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대요. 왜냐면 한국을 경험했으니까, 추억이 있고 친구가 있으니까. 근데 2세대, 3세대들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오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실질적으로 이득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랑 비슷한 소리인데 저도 일제시대를 안 겪어봐서 와닿지가 않아요. 우리 엄마 아빠도 일제시대 훨씬 이후에 태어났고, 아니 어떻게 우리 조상이 당했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민족 반역자 아니냐. 그런데 사실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중국에 당한 사람이 훨씬 많죠. 뭐 조선시대도 그렇지만 그 이전에도 그렇고 그거 다 우리 조상 아닙니까? 중국에서 우리 조상들 엄청나게 많이 죽이고 조상인 여자들 엄청나게 겁탈 많이 했죠. 우리 임금도 뭐 삼전도에 굴렸고 뭐 그런 거 당하고. 근데 저는 중국을 싫어하긴 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조상이 당해서 싫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관광지에서 보면 시끄럽고 냄새나고 더럽고 뭐 그렇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지, 우리 조상 때문에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야박하게 들리고 친일 매국노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은 일본에 대한 뭐 그렇게 악감정이 없습니다. 그럼 너는 뭐 6.25 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뭘 당했다고 북한을 싫어하냐? 군대 갔잖아요. 북한 때문에 내가 강제로 입대한 거죠. 북한이 없었으면은 내 인연을 안 날렸겠지. 직접 피해입니다. 이거는 간접 피해가 아니라 직접 피해. 피해 규모로 봐도 일제시대에 죽은 사람보다 6.25로 죽은 사람이 훨씬 많고, 시간순으로 봐도 북한이 훨씬 최근이에요. 최근에 뭐 일본한테 피해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최근에 북한 때문에 피해본 사람들은 많죠. 뭐 장갑차 폭발해서 다친 군인들, 북한이 없었으면 그 사람들이 징병으로 안 끌려갔으니까 안 다쳤겠죠. 뭐 총기 난사 사건도 마찬가지고, 군대에서 자살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군대에서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 북한 때문에 피해본 사람들이에요. 북한이 2005년에 사실상 핵무기 포기한다고 하고 1년 뒤인 2006년에 1차 핵실험을 했죠. 아니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군인들 북한 관련 배울 때 사전양면 전술 배우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웃는 얼굴로 다가오지만 뒤에서는 이제 침략 기회만 노리고 있다. 근데 이걸 알려주던 국방부 장관 평양에 가서 무슨 말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이렇게 환대해줘서 너무 고맙다.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온다는데 우리가 해병대를 시켜서 헬기 착륙장을 만들어야겠다. 뭐 이지랄하고 있어요. 미친 새끼죠. 저게 국방부 장관입니까? 그냥 미친 새끼지. 우리 인이가 북한에 가서 평양냉면도 얻어먹고 백두산도 가고 송이버섯도 가져오고 뭐 다 즐거워 보여요. 근데 그 대가로 뭘 줬냐? 서해에 적대 중단구역을 만들었는데 국방부가 북한 40km, 우리 40km 이렇게 서로 양보를 했다고 말했어요. 근데 실제로 측정을 해보니까 북한은 50km를 양보하고 우리나라는 85km를 양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5km 손해본 거죠. 이걸 조선일보가 보도했는데, 아니 어떻게 조선일보를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국방부가 이걸 보고 나서 정정했어요. 결국에 조선일보 말이 맞다고. 어떻게 보면 나라 팔아먹은 대가로 평양냉면 먹고 송이버섯 받아오고 백두산 관광하고 온 건데 뭐가 그렇게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아니 역사를 통해서 배우자며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영상 찍고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분이 안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응징을 하겠습니다.
자, 이름 빨간색으로 썼어요. 내가 뭐 김정은까지는 완성해서 썼는데 그래도 문재인은 우리 대통령이니까 이름을 완성하진 않았어요. 근데 또 앞으로 이상한 짓 하면은 글자 완성시킬 수도 있으니까 대북 정책 좀 똑바로 해주세요. 자, 지금 굉장히 핫한 핸드폰이 있죠. 애플의 신상 핸드폰인 아이폰 XS 맥스입니다. 국내 출고가가 200만원이 넘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지금 이 핸드폰이 여성 혐오적인 핸드폰이라면서 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상 모델도 많은데 딱 이 모델만 여성 혐오래요. 이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게 영국의 페미니즘 단체예요. 대체 무슨 이유로 이 핸드폰이 여성 혐오적이라는 걸까? 크대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너무 커서 여성 혐오적이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일반적으로 남자들에 비해서 손이 2.5cm가 작은데 큰 핸드폰을 내놓은 거는 핸드폰 사용자의 디폴트 값을 남자로 잡았기 때문이라면서 여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그런 핸드폰이라면서 여성 혐오적이래요. 자, 근데 이건 해외 사례고 극소수의 의견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나 무슨 단체거나 극단적인 사람들이 좀 일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패미들의 반응입니다. 제가 뭐 워마드 같은 데 들어가서 댓글을 가져오진 않을 거예요. 거긴 너무 소수고 극단적이니까. 다수가 있는 한번 여초 카페를 한번 보겠습니다. 회원수 74만 명을 가지고 있는 여성시대와 174만 명을 가지고 있는 쭉방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맞아, 씨발 여자 손 크기는 개무시하냐? 그니까 SE에 매달리는 사람이 아직도 많은데 그것도 단종시키면 어쩌라고. 이응 맞는 말이지. 조팔놈들 남자 기준으로 모든 걸 만들잖아. 손에 맞지도 않는 큰하면 누가 원한다고. 핸드폰도 결국 남자 맞춤인가 보네. 맞아, 맨날 남자 손이 기준이냐고. 작은 거 보통 큰 거 이렇게 새 사이즈로 내달라고. 맞아, 들고 일어나야 됨 씨벌놈들. 와, 생각해본 적 없는데 그렇네. 손 큰 여성들도 있지만 어쨌든 남자들 손이 더 크고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제작하는 거 아니야. 와 씨. 자, 이 댓글들이 회원수 74만 명을 가지고 있는 여성시대 댓글이에요. 그러면 174만 명을 가지고 있는 쭉방 댓글은 어떨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렇다면 그런가 보지. 마, 여자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나도 손 작은 편인데 아이폰 8도 커서 한 손으로 쓰긴 불편함. 근데 조금 맞는 말이다 싶을 수도 있는 게 대부분 물건들은 성인 남성이 항상 기준이 되잖아. 이것도 그런 의미에서 나온 문제 아닐까? 그럴 수도 있지. 세상은 거의 다 남성 기준이잖아. 아무따 여자 편. 맞는 말 같음. 진짜 여성용이라고 규정된 거 빼고는 죄다 성인 남성 기준이잖아. 의약품도 성인 남성 기준. 근데 웃긴 건 싱크대, 주방용품 이런 건 다 여성 기준이라는 거. 자,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게 소수 의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패미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견에 동조하고. 자, 대체 아이폰 XS 맥스의 크기가 얼마나 크길래 저렇게 난린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6.5인치더라고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노트9 같은 경우가 6.4인치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조금 큰 수준인데 저도 어지간한 여자 수준으로 손이 작지만 이 핸드폰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아니 근데 뭐 같은 크기의 손을 가진 사람이라도 아니면 저보다 손이 더 작은 사람들 중에서는 6.5인치 핸드폰이 불편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러면 작은 핸드폰을 쓰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야, 너도 엣지랑 빅스비 버튼 불편하다면서 그냥 노트9 안 쓰고 보급형 모델 쓰면 되는 거 아니냐. 보급형 모델에는 엣지도 없고 빅스비 버튼도 없는데 그거 쓰면 되지 왜 빅스비 버튼 가지고 지랄이냐. 아니면 LG폰 쓰던가 아이폰 쓰던가 그러면 되지. 너는 왜 불편하다고 지랄했으면서 어떻게 커서 불편하다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다른 폰 쓰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뭐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빅스비 버튼이 불편하면서도 굳이 노트9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제일 좋은 모델이니까. 뭐 저한테 애플한테 돈 받았냐 LG한테 돈 받았냐 뭐 그런 사람도 있는데 나는 삼성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폰인 노트9을 쓰겠다고. 그런데 이제 불편한 점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제가 아이폰 XS 맥스가 너무 커서 불만이라면 다른 폰 쓰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번 신제품은 아이폰 XS 맥스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냥 아이폰 XS도 있어요. 근데 그 두 모델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아이폰 XS는 5.8인치예요. 그리고 아이폰 XS 맥스는 6.5인치입니다. 여기서 좀 차이가 나네요. 카메라 둘 다 듀얼 카메라고 1200만 화소의 와이드 앵글 및 망원 카메라입니다. 전면 카메라도 700만 화소로 똑같고요. 둘 다 페이스 아이디를 쓰고 둘 다 A12 바이오닉 칩을 쓰고 있습니다. 둘 다 수심 2m 방수되고요. 둘 다 무선 충전됩니다. 용량도 64기가, 256기가, 512기가 세 가지 종류 있는 거 똑같고요. 크기 말고 모든 스펙이 다 똑같습니다. 당연히 큰 만큼 무게에 약간 차이 있고요. 크기 차이가 있는 만큼 배터리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배터리에 약간 차이가 나긴 하네요. 자, 그러니까 XS 모델과 XS 맥스 모델은 성능상 모든 스펙이 똑같아요. 그러면 자기가 큰 화면을 원하면 XS 맥스 모델을 사면 되고 너무 크다 싶으면 그냥 XS 모델을 사면 되지 않습니까? 시발점이,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시작된 시작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발점이 영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하던 그 서양이 이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한국 페미년들,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외국에서는 옳은 사상인데 한국에 와서 변질됐다는 거는 개소리예요. 페미니즘은 전 세계 어디서나 정신병자나 또라이들만 믿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 한 줄로 정리합니다. 페미니즘은 정신병이다. 아,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이 언더아머 티셔츠 뭐 3대 500도 안 되면서 왜 입고 있냐 뭐 그런 말들 많았죠. 오늘 영상을 끝으로 저는 자격이 갖춰질 때까지 언더아머 티셔츠를 입지 않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른 의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지난 12월 9일 영상에서 저는 12월 달 내에 구독자 50만 명을 달성하겠다고 말을 했죠. 그 영상을 찍은 지 일주일 만에 7만 명이 들어가지고 연말까지 50만 명은 물론이고 60만까지 노려볼 만큼 급성장을 했어요. 근데 다들 알겠지만 18일에 2주간 영상 업로드 제재를 받으면서 구독자 수 증가가 굉장히 느려졌어요. 그래도 12월 31일 기준으로 구독자 5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허언증이 되지 않게 많이 전파해주신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50만은 굉장히 뭔가 특별한 숫자죠. 앞으로 저한테 특별한 숫자는 제 페이지 팔로워를 넘어설 때, 그리고 100만을 넘어설 때 그렇게가 있을 것 같아요. 50만 기념으로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와 지난 영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원래 페이스북 팔로워들이 유튜버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페이스북에 쓴 글을 그대로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짜집게 가지고 올리는 그런 채널들이 막 조회수 수십만이 나온다면서 그거 아깝지 않냐고, 이왕 글 쓰는 거 영상으로도 만들어가지고 올리면은 돈도 더 벌리지 않겠냐, 뭐 이런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때 유튜브를 안 했죠. 안 했던 이유는 일단 제가 영상 편집을 잘 못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두려움도 느끼고, 그리고 둘째로 제가 짜집기 채널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유튜브를 하려면 얼굴은 몰라도 목소리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짜집기 채널은 안 했어요. 그리고 유튜브 수익을 무시했습니다. 뭐 저거 조회수 저거 나와서 얼마나 더 번다고. 마지막으로 페이스북에서 했던 얘기를 그대로 유튜브에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해달라는 그런 채널을 만들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거, 그때 이제 배틀그라운드를 시작했으니까 트위치에서 배그 스트리밍을 하고 거기 하이라이트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식으로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죠. 한 일주일 정도를 했어요. 하루에 대충 한 10만원 정도 벌렸던 것 같습니다. 그 돈에 받는 거요. 근데 그렇게 방송을 일주일 하다가 다른 데서 갑자기 수입이 폭증했어요. 그래서 방송할 시간에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방송을 접게 됐습니다. 그렇게 유튜브 채널은 이제 봉인되고 정말 순수하게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게 이제 마리오 방송이에요. 그 마리오 방송을 시작했을 때가 여름 같은데 그 마리오 방송에는 별다른 목적이 없었어요. 내가 워낙 마리오 게임을 좋아하니까 이걸 그냥 남들한테 보여주자, 이걸로 뭐 돈을 벌 생각도 없었고 그냥 저 즐기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해도 발전이 없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냥 페이스북에서 하던 대로 페미니스트 까달라, 문재인 정부 실책 지적해달라, 그런 거 해야 성장할 거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제 마음이 약간 바뀌었어요. 자기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일 중에서 뭘 해야 하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저는 잘하는 걸로 돈을 벌어서 취미로 좋아하는 걸 해라, 이런 식으로 답변해왔거든요. 근데 듣고 보니까 내가 잘하는 거, 페미니스트 까기, 좌파 까기, 그런 걸로 구독자를 모아서 나중에 구독자 많이 모이면은 취미로 슈퍼마리오 방송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생각으로 채널의 노선이 바뀐 거예요. 그때도 뭔가 유튜브로 돈 벌 생각보다는 그냥 내가 마리오 하는 모습을 더 많은 사람에게 보일 수 있겠구나, 그런 느낌으로 간 거예요. 왜냐면 전 유튜브 수익이 얼마가 되는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과정이고, 제 채널이 이렇게 급상승하게 된 원인, 그게 대체 뭘까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동영상 조회수 순으로 한번 어떤 영상이 인기 있었나 리와인드 해볼게요. 조회수 1위, 일베는 사회악이지만 메갈은 그렇지 않다는 어느 유튜버. 영상 1위는 역시 데브스TV네요. 페미니스트 까는 얘기. 약간 뭔가 적대적 공생관계 같아요. 나는 그 누구보다 페미니스트를 싫어하지만은 그 페미니스트가 없었으면은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몬스터가 있어야 용사가 레벨업을 한다, 뭐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페미 까고 좌파 까고 그런 까는 영상보다는 맛집이나 여행, 뭐 인생 꿀팁, 그런 얘기하는 걸 더 좋아해요. 조회수가 얼마가 나오고 구독자가 뭐 얼마가 오르고 만에 사실 그렇게 남 뭐 까고 호불호 갈리는 그런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다들 좋아하는 그런 얘기 하고 싶어. 근데 사회가 날 그렇게 두지 않는다는 거. 두 번째로 조회수가 많은 영상, 뭐 단독 3만원의 명품 시계를 랜덤박스의 모든 것을 알아보자. 약간 인생 꿀팁에 가깝죠. 이걸로 인해서 속지 않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늘어난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뿌듯해요. 이건. 세 번째, 메가를 비판하는 산이 노래를 비판하는 데블스TV를 비판하는 영상. 뭐 말이 더 필요 있겠습니까? 데블스TV 김영빈님 정말 감사합니다. 백종원이 극찬한 포방터시장 돈가스집 돈카 2014 과연 맛은? 최근에 여기 1등으로 줄 서려면은 15시간이 기다려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뭐 민원이 급증해가지고 영업 중단 위기에 처했다는데 여기에 대한 영상이 다음 영상이에요. 노조 소속이 아닌 대한통운 택배기사가 말하는 택배기사의 진짜 현실. 저는 이 영상을 올리고 나서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가장 뿌듯했다고 생각해요. 여론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택배 노조도 이 영상 이후로 파업을 종료했고요. 이 영상이 각종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제가 뭐 선동을 한다고, 어디서 이상한 진짜 택배기사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선동을 한다고 막 그런 식으로 글이 올라오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택배기사가 2-3천만 원을 벌 수가 있냐, 그런 식으로 이제 글을 쓰는데 댓글에 현직 택배기사들이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제가 안 나서도 현직 택배기사들이 알아서 다 반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출연했던 택배기사는 영상 찍어보고 나서 삘 받아가지고 자기도 유튜브 채널 만들었다고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지금 영상 다 하나하나 불러주면서 이건 어땠고 저건 어땠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제가 지금 투병 중이에요. 몸이 굉장히 아파가지고 촬영을 더 할 수가 없습니다. 구독자 50만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스스로 검열을 많이 해서 이렇게 정지당해서 공백 생기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해 첫날 첫 영상부터 광고 하나만 할게요. 채널 광고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비상용으로 파둔 룩튜브 순한맛 채널을 말할 것 같은데 이건 기본적인 거고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치과의사 백정수 원장이 백튜브라고 유튜브 채널을 하나 만들었어요. 제 주변에서 유튜브 시작한 사람들 보면은 그냥 저 보고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얘 잘 되네, 나도 해야지. 근데 이건 좀 반대되는 게 이 백정수 원장은 제가 제발 좀 유튜브 좀 해달라고 설득을 해가지고 삼고초려 끝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평소에 쓰는 글들이나 찍는 영상들이나 이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구독 박아놓으면은 절대 후회 없을 거예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이제 진짜로 끝났고 구독자 50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폭로가 있죠. 김보름 선수의 사실 내가 왕따 피해자였다. 네티즌들이 지금 이걸로 굉장히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자, 일단 먼저 알아둬야 될 거, 김보름 선수가 갑자기 저런 인터뷰를 한 게 혹시 빙상연맹에서 심석희 선수의 성폭행 고소 논란이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새로운 이슈를 만든 거 아니냐, 이슈를 이슈로 덮으라는 말이 있죠. 뭐 그런 거 아니냐, 뭐 제가 뽐뿌였나 루리랩이었나 어디서 이런 댓글도 봤어요. 그래, 너 왕따 당한 거 알겠는데 네가 뭐 그걸로 아파봤자 성폭행 피해자보다 아프겠냐, 일단 짜져있고 이거부터 처리하자, 뭐 이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둘 다 같이 처리하면 안 되는 건가? 그리고 뽐뿌에 이런 글이 올랐어요. 그 김보름 선수가 인터뷰한 게 채널A인데 뭐 채널A 사장이랑 빙상연맹이랑 무슨 관계가 있다면서 그 성폭행 논란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채널A에서 김보름 선수를 인터뷰한 거다. 자, 근데 심석희 논란을 김보름으로 막는다는 사람들은 뭐가 먼저인지를 몰라요. 김보름 인터뷰가 더 먼저였습니다. 인터뷰를 8일에 했대요. 심석희 성폭행 고소 논란은 그보다 더 뒤에 일어났죠. 김보름한테 미래 예지 능력이 있어가지고 심석희 논란이 터질 걸 알고 미리 인터뷰를 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슈를 덮기 위해서 나왔다는 사람들은 심석희가 터지고 나서 김보름이 인터뷰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거 봐라, 심석희가 고소하자마자 바로 김보름이 이슈 터뜨리는 거 봐라. 근데 인터뷰가 더 먼저였으면은 오히려 김보름 폭로를 막기 위해서 심석희가 성폭행 고소 이슈를 터뜨렸다는 게 더 설득력 있죠. 근데 이런 쓰레기 같은 생각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채널A가 심석희 논란을 가리기 위해서 김보름을 인터뷰했다? 채널A 뉴스 보도한 걸 보세요. 빙상연맹 엄청나게 까고 있고 그 조 무슨 코치 그 사람도 엄청나게 까고 있고 심석희 얘기도 엄청나게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채널A랑 그 같은 계열사인 동아일보 모두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보름 폭로랑 심석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뭘로 뭘 묻으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2차 가해예요. 자, 일단 그런 음모론은 정리됐으니까 김보름 인터뷰만 살펴볼게요. 일단 얘기에 앞서서 저는 김보름이 왕따냐 노선영이 왕따냐 이 문제에서 굉장히 편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굉장히 편파적이고 편향적이에요. 편파적으로 김보름 쪽을 좋아합니다. 왜냐? 김보름 선수가 예뻐요. 그리고 노선영은 김어준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죠. 저한테 완전 호감과 비호감이에요. 이걸 감안하고 보세요. 내가 뭐 언론도 아니고 꼭 뭐 기계적인 중립을 지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 왕따설의 시작은 팀추월 경기 때죠. 제가 이때 페이스북에다가 한 6개의 글을 썼어요. 이거 관련해서 좀 장문의 글로 6개의 글을 썼는데 첫 글에서 저는 양측 모두를 깠습니다. 김보름과 노선영 둘 다. 김보름을 깐 이유는 하나예요. 인터뷰를 하다가 약간 비웃는 표정이 나와서 좀 심하게 깠습니다. 좀 많이 나쁜 말로 깠어요. 물론 그 다음 글에 김보름 욕했던 거를 후회한다 그런 글로 시작해서 그 후로는 김보름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바뀌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김보름이 그 비웃었던 장면 때문에 김보름에 대해서 비호감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수많은 증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김보름은 원래 웃음을 못 참고 비웃는 상이었다. 원래 얼굴 상이 그랬던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지. 그걸 보고 나니까 김보름을 깠던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원래 비웃는 상인 걸 어떻게 해? 뭐 어쩌겠어요. 난 뭐 스포츠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팀추월 룰이나 뭐 그런 얘기는 안 할게요. 자, 1월 26일 기사예요. 단독 노선영 폭로, 팀추월 단 한 번도 함께 훈련한 적 없다. 노선영은 최근 스포츠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2월 10일 월드컵 4차 시기 이후 평창 올림픽에 출전하는 팀추월 남녀 대표팀은 단 한 차례도 함께 훈련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그는 전명규 빙상연맹 부회장 주도로 이승훈, 정재원, 김보름 3명이 태릉이 아닌 한체대에서 따로 훈련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부회장은 한체대 교수, 이승훈, 김보름은 한체대 출신이다. 자, 이런 식으로 노선영이 언론 플레이를 했는데 이렇게 보면은 전명규가 한체대고 김보름이 한체대니까 뭔가 한체대 라인끼리 의기투합한 것 같죠? 근데 놀라운 사실, 노선영도 한체대예요. 그리고 그 따로 훈련을 받았다는 사람들, 거기에 있는 정재원 선수는 대학을 가지 않았어요. 대학을 가지 않았으니까 한체대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체대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저 3명만 따로 한체대에서 훈련을 받았냐? 저 3명은 매스 스타트라는 종목에 출전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매스 스타트 훈련장이 한체대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그 셋을 불러간 거예요. 여기까지 뭐 이상한 점 있습니까? 노선영은 뭔가 편애, 왕따 이런 걸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거랑 거리가 있죠. 자, 팀추월 경기에 팀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럴 수가 있는데 남자 팀추월 팀도 같이 훈련한 적 없지만은 은메달 땄어요. 팀추월 최대 강국인 네덜란드는 팀추월 훈련을 따로 안 한다고 합니다. 팀추월 경기 자체가 뭐 팀워크 그런 거보다는 그냥 개인 기량에 따라 달려있대요.
물론 같이 훈련을 하면은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나중에 나옵니다. 자, 또 언론에서 얘기했던 거, 외로웠을 노선영 왜 밥대용 코치만 다가갔나, 뭐 이때 막 여러가지 해석이 나왔어요. 여러가지가 아니라 단 하나 해석이었죠. 노선영이 왕따여서 다른 사람들이 갔다가는 똑같이 왕따 당할까봐 외국인 코치였던 밥대용만 눈치를 안 보고 노선영에게 갔다. 댓글도 다 그런 내용이었고 기사도 다 그런 방향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SBS에서 이제 풀 영상을 공개했는데 밥대용이 원래 박지우 선수에게 갑니다. 근데 박지우 선수가 밥대용한테 노선영한테 가서 위로해주라고 손짓으로 보내요. 그래서 밥대용이 노선영한테 간 거예요. 노선영이 왕따라면은 과연 박지우가 밥대용한테 노선영을 위로해주라고 했을까? 그리고 그 노선영이 인터뷰 바로 직전에 감기 걸려가지고 못하겠다고 하고 박지우랑 같이 팔짱 끼고 외출을 갔어요. 우리는 그때까지 박지우와 김보름이 친하고 노선영을 왕따시킨 줄 알았는데 박지우와 노선영이 친했던 거예요. 훈련도 매스 스타트 때문에 김보름은 한 체대에서 따로 받았지만은 노선영과 박지우는 같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 두 번째 글부터는 김보름 선수 원래 웃는 사이인 거 모르고 비웃었다고 깠던 거 미안하다 이렇게 말한 뒤에 노선영 행보에 더 집중을 했습니다. 근데 노선영이 그 김어준 프로그램에 나왔다고 했을 때 아 이거구나, 답이 나왔네, 딱 이런 느낌이었어요. 자, 단순하게 그냥 김어준 프로그램에 나왔으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나와서 했던 얘기들 들어보면은 황당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팀추월 경기는 빙상연맹이 벌이는 경기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메달을 딸 수 있는 메달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더 신경을 쓰고 집중을 하고 그렇지 않은 종목은 별로 집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회가 무조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에게만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도 엄청난 노력을 해서 그 자리에 간 거고 메달로 노력의 크기를 재단할 순 없어요. 인식이 바뀐다면 연맹에서도 메달을 딸 수 있는 선수 위주로 특혜를 준다든지 그런 일이 없어질 것 같고 모든 선수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딱 김어준 프로그램에 나올 만한 게스트예요. 자, 말은 되게 아름답고 예뻐요. 이상적이고 스포츠 정신에 부합합니다. 참가에 의의를 두자. 메달을 따지 못했어도 열심히 노력한 선수였으니까 모두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자. 메달 딸 가능성이 낮은 종목에도 투자를 하자. 뭐 이런 건데 생각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노선영 선수가 국가대표로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메달을 딸 확률이 가장 높으니까 나왔겠죠.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국가대표로 나오지 못한 선수들은 메달을 딸 가능성이 낮으니까 못 나왔겠죠. 자기도 그런 경쟁의 수혜자라고 볼 수 있어요. 메달 딸 종목에 올인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참가에 의의를 둘 거면은 실력 말고 그냥 뭐 제비 뽑기로 하던가 아직 좀 미숙한 선수들 경험 쌓으라고 그냥 내보내던가 그래야지. 자기도 잘한다는 이유로 국가대표 선발이라는 특혜를 받았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전 웃겨요. 우리나라 매스 스타트 종목에서 메달 딸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팀추월 경기에서는 애초에 메달 딸 확률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김보름 선수에게는 팀추월 경기가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어차피 자기가 잘해도 메달 딸 확률이 거의 없으니까 자기는 그냥 매스 스타트에서 메달 따면 되는 거고 노선영은 팀추월이 전부였기 때문에 팀추월이 굉장히 중요시했던 거고 그냥 다 각자 자기 이득을 위해서 했던 건데 김보름만 이상한 사람이 됐죠. 그 국가대표 수당 같은 경우에도 노선영이 김보름보다 2.5배 더 많이 받았다고 해요. 왜냐면 김보름은 한 체대에서 그때 훈련 받았는데 그 태릉 나가가지고 훈련 받으면은 그동안에 수당이 지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오히려 김보름이 더 손해보면서 훈련했던 거예요. 물론 저도 뭐 이런 뭐 빙상연맹이나 뭐 운동선수들의 이야기나 잘 몰라요. 그냥 언론에서 나온 얘기들로 종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왕따인지는 사실 뭐 당사자들 말고는 거의 모르겠죠. 모르겠는데 저는 김보름의 말이 더 와닿는다는 거. 뭐 한 논리 한 5 정도라면은 외모가 한 5 정도 차지하는, 예쁘지 않습니까? 보통은 예쁜 여자 말이 맞더라고요. 뭐 사실 인간관계라는 게 어느 한쪽이 뭐 100% 잘못하는 일은 거의 없죠. 양쪽 다에게 잘못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 그런 거라면은 김보름은 너무 과하게 욕을 먹지 않았었나? 그때 막 청와대 청원 60만이 넘지 않았습니까? 김보름 선수 자격 박탈해달라고 욕 엄청 먹고 지금도 욕 먹고 있죠. 뭐 심석희 가리기 위해서 투입됐다고. 그때 전 국민이 다 네가 비웃는 거 보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불쌍해요. 예뻐서 더 불쌍해. 오늘 영상 결론, 김보름 예쁘다.